나라 일 하는 사람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여기서 꼬라지란 것은 뭐 개인적인 그런 호불호 문제가 아니고 정책을 만드는 걸 보게 되면은 진짜 망할 모양이구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기로 결심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과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해관계가 별로 크게 없는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진짜 한국이 망할 모양이다. 인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좀 덜 떨어지게 되면은 이성적인 그런 기능이 약화가 돼 가지고 불나방처럼 그래 불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개인의 의사결정이면은 선택에 따라서 그냥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본인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갑에서 10,000원 20,000원 쓸 때 신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단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진짜 불나방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의사결정을 내리거든요. 노동법 개정안을 들여다보면은 야 이게 진짜 한국이 망하겠구나. 야, 이 나라가 진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피눈물 흘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짐승이네. 내 일찍 이런 짐승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야, 이 사람들 정말 대책이 없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대체 교육들 당신 어떻게 받았냐 이야기죠. 머리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자식들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만 살고 가는 게 아닌데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야기죠. 진짜 여러분들 망할 것 같습니다. 제한주 유럽 상공회의소 뭐 바스프라든지 이런 회사들 BMW라는 이런 회사들의 회원 모임 주 유럽 상공회의소에서 이대로 노동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사업 한국에서 할 수가 없다. 참 창피한 것이 유럽인들의 눈에 짐승처럼 보일 것 같다는 거죠. 근대 국가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전근대 국가로 보이는 게 너무나 창피한 겁니다. 계약 맺지 않은 사람들하고 노사협의를 하라고 하니까 그게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그게. 네? 그게 여러분들 근대 사회를 제대로 경험했던 유럽 사람들이 보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오늘 하멜 표류기가 여러분들 소개가 될 겁니다. 하멜이 17세기 이름 조선에 와가지고 봤던 그 조선 사람이 그대로 뭡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그대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스스로 망하는 나라 그냥 스스로 자살하기로 결정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망하려고 이런 작심하지 않고서는 노동법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겁니다 사회가. 바쁠 때는 기업하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와싱턴에 가서 뭘 협조하라 뭘 협조하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재용 삼성그룹의 회장도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품이 조용하니까 평범한 집안에서 났으면은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을 건데 그냥 재벌집 여러분들 3세로 났으니까 옷이 맞든 맞지 않든 간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한국경제신문 일면 토업 기사입니다. 필요할 때는 기업인들을 끌어다가 와싱턴도 가라 뭐 스톡홀름도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삼성이 협조를 해줘야 이런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돌아서면은 그냥 어떻게 하면은 이 인간들을 잡아먹을까만 생각하니까 진짜 조선 사람들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그런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근대화를 거쳐가서 의식이 완전히 근대인의 의식을 가지겠지만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게 되면은 근대 이전 사회
완전히 조선시대의 의식구조를 보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한국경제신문이 그래도 비교적 좀 기업 입장을 대변을 많이 하니까 밖에서는 핍박받고 안에서는 지고 기업들 설 땅이 없다. 이런 기업들 주 패면은 기분이 좋을 수가 있죠. 그럼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뭐 먹고 살 겁니까? 전 국민이 전부 다 여러분들 닭튀기가 먹고 살 겁니까? 예? 사람들이 경우가 있어야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냐 이야기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얼굴색 하나 여러분들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딱 잡아떼고 벌 받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긴 인생 살 사람은 아니지만 되돌아보게 되면은 다 여러분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깽판 치더라도 별일 없을 거다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인생 헛산 겁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은 사람은 언젠가가 문제일 뿐이고 결국은 지불한 만큼 대가품을 당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여러분들 기업인들 이용하고 뒤로는 뭡니까 기업이 죽는 소리를 하더라도 다 기닫고 이래가 여러분 벌 안 받겠습니까? 자식들하고 여러분들 길거리에 난자의 정신을 차리겠냐 이야기예요. 예? 조선 사람들아 길거리에 난자의 정신을 차리겠냐 이야기죠. 여기 이제 오늘 오피니언 안에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몇 번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노동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근로자 출신이니까 민노총 여러분들 방문하고 난 다음에 노동법 개정안 2, 3항을 더 세게 또 바꾼 겁니다.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 조항을 또 집어넣은 겁니다. 그걸 또 민주당 사람들은 또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입법 초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이 나라는 박살이 나야 될 것 같아요. 그 거짓말 때문에 그 사기 때문에 그 조작 때문에 온전하기가 내가 이런 이야기 안 하더라도 사필 규정으로 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일명 노란봉투법이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것이 가장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뭐죠 민법이라는 게 있는데 계약 주체끼리 이런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현대자동차 이름 CEO면은 사용자 측이 현대자동차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근로조건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거지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까지 여러분들 교섭을 해야 되면은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CEO들이 보니까 이것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거나 말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아니 이게 근대사회냐 이야기죠. 근대국가냐 이야기입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여러분들 계약 없이 원청업체 모기업이 전부 다 여러분들 노사교섭을 해줘야 되면은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전부 다 손해배상을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세상의 모든 법 원칙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잘못된 일을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이 모든 법원리의 기초지 않습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죠. 남이 저지른 일을 왜 자기가 여러분들 책임 안 지고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뭘?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정당 방위권을 부여해 가지고 처벌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이번에 민주노총의 노동부 장관이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 조항을 또 집어넣는 말이죠.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이 이번에 포함됐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리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과 민노총을 잇따라 찾은 뒤에 추가로 첨부된 내용이다. 대한민국은 그냥 망해가지고 다 길바닥으로 여러분들 나와야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가장 제가 숨기고 싶고 그냥 이야기를 잘 하고 싶지 않은 조선민족의 아주 악습과 섭벽과 섭성과 그게 이런 다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내가 볼 땐 작살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업인을 그냥 윽박 지르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 그래 하나도 지금 관세를 먹으면 여러분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60년 노력해가지고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경상이익률이 3%입니다. 관세를 25% 때리게 되면은 팔면 팔수록 22% 적자가 나오는 겁니다. 100원 팔면은 22원씩 그대로 적자가 쌓이는 것이고 이번에 협상을 잘해가 15% 이런 맞으면은 경상이익이 평균 3%니까 12% 100원 미국액 수출하면 12원씩 적자가 쌓이는 겁니다. 다들 여러분들 배가 불러가지고 야 참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아침부터 여러분들 열 올릴 거 아니지만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야 정말 입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다. 급기야 주한유력 상공회의소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원청업체가 2차 3차 밴드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협상을 안 하면은 최고 경영자를 형사처벌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한국 시장에 철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 파이터치 연구원이 국내 그 유일한 재단법인 민간주도 연구소입니다. 국내 총생산이 노란법이 통과되면 15조 원 일자리는 27만 개 이상 줄어든다. 아주 특별한 연구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 삼성연구원이라든지 LG연구원들이 대부분 다 요즘에는 그런 경제 리서치를 안 하기 때문에 이 파이터치 연구원이 아주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여러분들 연구 업적들을 축적하는데 국내 총생산이 15조 원 줄고 일자리는 27만 개 줄어든다는데 훨씬 더 과소평가된 수치일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데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이 파이터치 연구원 한국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그런 연구소가 거의 없는 그런 국가주의 전통이 아주 강한 그런 나라에서 아마 돈을 번 한 기업인이 2016년에 출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독립적인 경제연구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재단법인 파이터치 연구원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신뢰성 있는 그런 연구를 하죠. 이번에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최대 0.66%. 그래서 여기 이제 통계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네요. 이번처럼 이 불법 파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면제권을 주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15조 2천억 일자리는 27만 2천 개 정도가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파이터치 연구원에서 나온 결과가 이게 최소치일 겁니다. 최소치. 최소치니까 노란봉투법을 도입하면 파업 시 불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서 단위 노동비용이 증가되고 기업의 노동 수요량과 재화 생산량이 감소해 가지고 이윤소득과 자본소득이 모두 줄어 재화 소비량이 감소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과 같이 한쪽에 힘을 크게 실어주는 법안을 통해 이렇게 가서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무튼 간에 참 지독한 민족이고 지독한 나라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비용을 치르게 될지 제가 참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 출신이니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을 이런 방문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정당 방위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이런저런 명분을 걸어 가지고 정당 방위에 해당하면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한 겁니다. 정말 한국 골로 갈 겁니다. 내가 저주하는 표현이 아니고 한국이 진짜 여러분들 골로 갈 겁니다. 한국인들 진짜 어려워질 겁니다. 전 국민이 여러분들 닥치게 만들어야 되는 날이 올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진짜 여러분들 골로 갑니다. 우리 세대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큰 여러분들 그런 죄를 범한 겁니다. 부지에 대해서 침묵했고 부정직했고 전부 다 비겁했고 전부 다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근본 문제 해결에 다 손을 놨던 겁니다. 그리고 나만 잘 살 거다. 나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식자청 지도청 시민들 가운데 대다수가 입을 다물었던 겁니다. 그 비용 청구수가 한국이 골로 가는 겁니다. 한국인들 진짜 어려워질 겁니다. 제가 연배가 여러분들 60대 중반이기 때문에 이제 헛소리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과격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좀 더 보수화될 수밖에 없죠. 과격한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골로 가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진짜 어려워질 겁니다. 한국인들 정말 피눈물 흘리게 될 겁니다. 이게 이런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안 돼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직 이런 사람들 가운데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일찍 예견한 대로 한국인들은 거짓과 사기와 조작과 비겁함과 불의에 대한 타협으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저런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참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암이 이런 퍼져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 사람이 아마 노동법 장관인 모양입니다. 본인도 이제 노동자 출신이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그냥 오로지 억지하고 고함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행위를 관통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인 겁니다. 자기 책임. 내가 여러분들 가장이 돼 가지고 다른 집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크게 질 필요는 없는 거죠. 가장이면은 한 회사 이름 CEO가 자기 회사의 임직원만 책임을 지는 거지 그 사람 이름 2차 밴드 3차 밴드 이름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겁니다. 무한 책임이라는 것은 무책임하고 동의한 거죠. 무한 책임이라는 것은. 공산주의가 이름 추구했던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한 책임이지 않습니까? 무한 책임은 무책임으로 그냥 결국은 결판이 나고 사회가 여러분들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입법들은 법체계의 가장 근간이자 사람 사는 세상의 가장 기본 기초 주춧돌을 그냥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와해가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주춧돌이 지금 무너지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졌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많은 주춧돌들이 법원이 무너졌고 전부 다 망한 겁니다. 사용자의 정의를 학대한다는 것은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사용자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 아닌데 책임을 지라는 거죠. 자기 임원 직원이 아닌데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경영자가 판단을 하는데 노사 문제 위에 경영 판단까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기본 사회가 유지가 되고
회사가 유지가 되는 기본이 무너지는 겁니다.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가 이름 등장한 다음에 하버드 측에 9개 요구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캠퍼스에서 시위할 때 마스크 벗으라 한 거지 않습니까? 마스크 벗고 시위해라. 뭡니까? 자기 행위와 자기 말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거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책임 사회로 가는 것은 자원 낭비를 낳고 결국 사회가 망하는 겁니다. 사회주의가 왜 망했습니까? 공동 책임이니까 무책임이고 무책임은 자원 낭비를 낳고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정당 방위권 조항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아마 신임 노동부 장관이 자기 친정인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을 방문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제안한 대로 그대로 재현을 해가지고 간 겁니다. 내 같으면 한국에 사업 안 할 겁니다. 딱 때리치울 것 같아요. 내가 5년간 선거 문제를 하다 이러면 딱 때리치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2월 3일 날 선거 결과를 보고 딱 때리치우지 않습니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생각 같았으면 여러분 한국 문제 자체를 아예 안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딱 정리를 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정리할 것 같아요. 정리하고 여력이 있으면 여러분들 미국이나 이런 데 이런 기업 인수해가 좀 편하게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제2조의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를 높이고 현대자동차의 CEO가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가 전부 다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파업 대상을 근로조건의 경영상 결정으로까지 확장한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투자 결정을 하게 되면 노동조합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법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인 경영 판단의 원칙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뜨려 버린 겁니다. 민법의 이름 가장 기초인 계약 당사자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모든 문명사의 기초를 전부 다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고 사용자 정의가 무너지고 경영자의 판단 원칙이 무너지고 불법 파업에 대한 처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잘 살 거야.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자 이렇게 일합니다. 국뽕의 채가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행동 주체는 정책과 제도에 반응하는 겁니다. 정책과 제도가 어떤 사람을 열심히 안 할 것인가 열심히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여러분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정책과 제도인 겁니다. 체제가 바뀐다는 것은 정책과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체제가 바뀐다는 것은 생산적인 활동의 디스인센티브 일을 열심히 할 여력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비생산적인 활동에 여러분들 일을 열심히 한 노동활동을 열심히 해 여러분들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렌트 시킹 소사이어티로 가는 겁니다. 그게 역사가 여러분들 뻔히 증명하는 게 뭡니까? 망하는 겁니다. 모기업이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까지 원하면 전부 다 협상해야 되고 여러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회인 겁니다. 완전히 내가 볼 맛이 가버린 겁니다. 기업들은 이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이 수많은 하청협력사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한 유럽 상인은 근로계약 관계와 무관하게 사용자 범위를 확대 법적 책임을 넓히는 것은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가 있다. 유럽 사람들 눈에 한국이 완전히 뭡니까? 전근대 사회일 겁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법에 대한 인식이 이 사회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한국어로 이름 담을 수 있는 게 징글징글 왜 다른 표현이 없기 때문에 내 표현에서 그냥 징글징글 이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의 법인식이
아이 코쟁이들이 뭐 하는 이야기지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코쟁이들이 사업하기 싫으면 떠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유럽 사람들이 떠날 정도가 되면은 대한민국에 누가 사업하겠습니까? 그래도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온정주의적이거든요. 여기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근로계약을 안 맺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책임을 안 지면 행사법상의 책임을 묻겠다는데 그러면 사업 못한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불법 파업하더라도 정당 방위권을 주고 직원이 아닌 사람도 노조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정신이 나간 거죠. 예. 기존 논의보다 더 노조 측에 힘을 실어주는 고용노동부 장관, 불법 파업에 정당 방위권을 부여해서 면책 특권을 부여하고 직원이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겁니다. 직원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 참 이제 보니까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어두운 면들, 그런 유전자 성격에 관한 굉장히 그 섭벽, 섭성 이런 것이 여러분들 이제 여과 없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아마 법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기 회사 직원이 아닌데 노동조합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보는 거죠. 뭐 이 여기에 주어질 수 있는 건 그냥 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깽판을 쳐가지고 해외 기업들은 철수하고 국내 기업들은 생산 공장을 옮기고 그렇게 해서 국내 실업률이 폭증을 해가지고 그래서 직접 본인들이 어리석은 자는 직접 여러분들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웬만하면은 이 방송에 조선인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왜 우리가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냐 이렇게 여러분들 물을 수 있는 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건을 보면서 예외적으로 진짜 조선인에게 고함, 제한 유럽 상의 이대로 노란 봉투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우리가 철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한 유럽 상의가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철수하겠다. 이 개정안을 한 번 더 경제원리나 민법원리에 합당하게 그렇게 검토를 해달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들과 사용자가 교섭을 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회원사 경영진들이 경악한 것이 이거거든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끼리 상호 권리 의무를 주고받는 것이 현대민법체계 근대민법체계의 근간이자 기본이자 토대지 않습니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책임을 지라는 거지 않습니까?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 창피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조선 사람들의 이런 민도고 실력인 겁니다. 노동법 제2조 3조 개정안은 노동분규 촉진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법은 일법으로의 이름으로 국회가 행정부가 만드는 겁니다. 그냥 이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라가 망하자는 겁니다. 나라가. 이 제도 여러분들 강행하게 되면은 문정권 하에서 여러분들 소득주도 성장론이 했던 것처럼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가 나오겠죠. 돈을 버는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억압해 가지고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원하청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업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당연히 이어지겠죠. 파업을 더 많이 하도록 촉진하는 법규인 겁니다.
노동조합법 개정 2조는 근로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혀 기업인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가 있다.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가 이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가 이제 본인들의 권익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오래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대부분의 여러분들 회사들이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회원사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BMW, 그다음에 여기에 멀세데 벤츠, 루프탄자, 스위스항공, 그다음에 이게 베이어, 하이네켄, 이런 회사들, 이케아, 필립스,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다 회원사인 거죠. 좀 창피합니다. 창피하고 나라의 앞날을 여러분들 진짜 참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을까. 세상에 이런 버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공적인 이슈를 손을 놓다가 이제 우연하게 선거 문제를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 20년 동안 나라가 참 많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그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그 나쁜 습성, 나쁜 습벽, 이게 이제 크게 제거가 되지 않고 우리 표현으로 쓰게 되면 면면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물학적 유전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문화적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글을 쓸 때 이제 구한말에 한국을 내방했던 선교사들 이 기록기를 보게 되면은 그곳에서 북한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지금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도전 과제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고 체질적이고 구조적이고 문화적이고 생물학적 특성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오늘 유럽 상공회의소가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여기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성명서를 보고 제가 불현듯 떠오른 것이 하멜 표류기입니다. 하멜이 여러분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사람이었는데 이 하멜이 한국 땅에 이런 10년 이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포르투갈 동인도 회사나 이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기록을 남기는 습관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철저하기 때문에 이 하멜 표류기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한국 땅에서 분출되고 있는 거, 북한에서 좀 관찰할 수 있는 조선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동인도 회사는 1602년에 결성이 됩니다.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입니다. 화란 사람들은 대단히 실용적인 사람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무지죠. 그 척박한 땅을 개척해 가지고 아마 농산물 수출이 한 3위권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 땅을 이용해 가지고 한국의 농촌들은 전부 다 이런 데 수십조 수백조 정도의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도 팔리지 않은 쌀 사달라고 이렇게 이런 땡깡을 부리지만 해수면 밑에 면적이 40%가 넘는 그 땅에서 자립정신을 가지고 개척해서 튤립뿐만 아니고 농산물을 수출해 가지고 전 세계 3등 안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네덜란드가. 아주 야무집니다. 젊은 날에 유럽을 여러분 여행할 때 가장 인상 깊게 남은 나라가 두 나라라고 하면 하나는 독일이고 다른 하나는 화란 네덜란드인 거죠.
이 1653년이니까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고 이러면 한 51년 지나서 이 표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13년간 응유했으니까 조선 사람의 면모를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 파악했고 알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 불편하지만 하멜이 남긴 조선인에 대한 인상은 지금 대한민국이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멜을 소환한 겁니다. 하멜 표류기에 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조선의 큰 특징이 거짓말을 잘하는 겁니다. 거짓말, 둘러대기를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습성이 생긴 것은 항상 압제하에서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2의 후천적인 그런 특성이 된 겁니다. 조선인은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며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유의 표현이 하멜 표류기에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 그들은 매우 도둑질을 잘하며 속이거나 거짓말을 잘한다. 내 거 니 게 없는 겁니다. 당신 거하고 나의 거. 이 구분이 잘 안 된 겁니다. 당신 거는 내가 가져야 되고 내 거도 내 거고. 그래서 한국인은 유별나게 집안에 재산 분규가 많습니다. 재산 분규가 왜 많냐. 합리적으로 재산을 이런 분배 안 하고 동생 것도 내 거고 형님 것도 내 거고 그렇게 해서 분규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들은 매우 도둑질을 잘하며 속이거나 거짓말을 잘한다. 도둑질을 잘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남을 잘 속이는 걸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교포사회도 항상 문제가 사기가 동족을 상대로 사기치는 일이 엄청나게 성행한 거죠. 대한민국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이 그냥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된 겁니다.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한탕 치고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급기야는 나라의 근간을 여러분들 구성하는 것까지 다 거짓말 치기로 넘어간 겁니다. 이런 거짓말하는 습성이 오랫동안 민이 관에 의해 수탈을 당했기 때문에 관청에 끌려가게 되면 거짓말을 해서 그 상황을 면피를 해야 되니까 거짓말한 겁니다. 그리고 내 거 니 거가 없는 겁니다. 내 거 니 거가. 금강산 관광개발 때 한 분이 가가지고 생활 소품 같은 거를 북한 사람들이 남의 것을 쓰는 것을 별로 전혀 문제가 없이 생각하는 거 보고 경악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지 못해서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이것을 자랑스러워한다. 한 건 했다 이건 거죠. 동족을 못 믿는 겁니다. 우리가 관을 못 믿는 거죠. 우리가 관청을 못 믿는 겁니다. 어쩌면 저 친구들이 또 수탈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 영국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근무하면서 신기한 것은 영국의 세금을 때리면은 다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은 세금을 빠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나중에 처음에는 오해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역사적으로 관이 하도 민을 수탈해 놓으니까 관청을 전혀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관이 수탈기관이니까. 조선인은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경향이 강하다. 그들은 지나치게 믿어서 안 된다. 그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서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영웅적인 행위로 여긴다. 하멜 표류기에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상사 앞에서 아첨하며 뒤에서는 욕을 퍼붓는다. 지금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원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뀌는 게 없는 겁니다. 불편한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의 혼란스러움과 비합리적인 부분은 가장 정확하게 알려면 구한말과 조선 말기 시대의 선교사들 이런 기록문을 읽어보게 되면 거의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17세기입니다. 17세기 하멜 기록이나 19세기나 20세기 여러분들 선교사 기록이나 별로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습성인 겁니다. 정의는 뇌물에 의해서 판가름되며 가난한 자는 쉽게 억울함을 당한다.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어디 건이라도 좀 있어야 피해를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회생활할 때 끈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정의는 뇌물에 의해서 판가름되며 가난한 자는 쉽게 억울함을 당한다. 한 민족의 습성이나 습벽이란 것은 이렇게 질기고 강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달라진 게. 작은 잘못에도 가차없이 태형이 가해지며 고문은 흔한 일이다. 지금 대통령 당하는 처우 보시기 바랍니다. 벌은 만들면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 일상이 돼 있으니까 법도 다 만들고 범죄도 다 만들면 되는 겁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놈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벌도 만들면 되고 판사도 만들어진 게 다 때릴 거니까. 그들은 외국인을 믿지 못하면 동족을 못 믿는데 외국인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동족을 못 믿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려졌던 것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나라가 성장하면서 바깥을 향해서 에너지가 분출될 때 그때 조선민족이 갖고 있던 습성의 어두운 면이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쏘갔죠. 그 습성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그게 아닌 겁니다. 바깥으로 에너지가 분출될 때는 없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바깥으로 이런 분출하는 에너지가 안을 향하게 될 때는 똑같은 것이 부활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거짓말 잘하고 잘 속이고 사기 잘 치고 조작 잘하고 거짓말하고 또 이런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그게 그 습성 그 습벽이 지금 화려하게 다시 여러분들 꽃을 피운 겁니다. 그 결과가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법을 유린하는 걸 보면 그냥 불나방처럼 같은 겁니다. 불나방. 그냥 짐승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선택을 했는데 큰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단 기술력 수율을 인정받은 것 같고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의 전반적인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겁니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금세계 최고의 이름 사업가로 간주할 수가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인정한 거니까 정말 대단한 일인 거죠. 그다음에 TSMC 대만 반도체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이 지정학적으로 항상 중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삼성을 선택했고 그것도 삼성의 평택 공장이 아니고 바로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시티의 여러분들 팹을 선택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주요 고객사가 없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로부터 테슬라 칩 생산에서 전폭적인 지원이나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계약 구매를 한 거지만 테슬라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은 거죠.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텍사스 공장에서 이제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의 반도체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맞물리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차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움직임에 협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마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 뭐 어떻든 간에 보통 사업가도 아니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가장 중요한
부품이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와 그리고 앞으로 차세대 유력 상품으로 등장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아이템인 A16이라는 그런 반도체 칩을 삼성전자를 선택해 가지고 거의 전체 물량을 다 맡기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결정이고 삼성전자로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한국인들에게도 굉장히 잘된 일인 거죠. 보시면은 23조 수주라고 하는데 뭐 앞으로 여러분들 수요가 저는 폭증할 거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에 속할 것이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계약된 게 22조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 계약 규모 165억 달러는 최소한의 숫자고 실제는 몇 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큰 이제 의사결정을 내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마 단일 회사 테슬라 물량이 연 평균 매출액에서 15%를 차지하는 모양입니다. 큰 고객인 거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삼성전자를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줄줄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가장 큰 의미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고도의 AI 반도체를 필요로 한 테슬라로부터 2나노 공정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 처음에 누가 대규모 일감을 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그거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해줬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물론 비즈니스 원리에 따라 했겠지만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테슬라의 주식을 한 20조 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여러분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적자업에서 허덕이고 진짜 파운드리 사업의 존폐 문제까지 거론되었던 평택 공장의 신공장들이 대부분 샷다운 상태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부활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 기업이 전체를 다 먹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인텔이 내부 경영 문제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에 손을 많이 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이 이번에 힘을 몰아서 여러분들 테슬라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켜가지고 시장 점유율 한 30% 이 정도에서 양강체제로 가게 되면은 향후 한 10년 20년 정도 삼성전자가 건실하게 또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25년도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7조 8,140억 정도 적자가 생기는데 이 7조 8,140억 적자분 가운데서 파운드리가 한 5조를 차지하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LSI 분야가 한 2조 8천억 정도 그렇게 적자니까 이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주어진 거죠.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이 나노 공정에서 삼성전자의 수율이 대개 20%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몇 개월 사이에 55에서 60%까지 올렸으니까 지금 TSMC가 100개 만들면 70개 정도 양품 정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조만간에 또 따라잡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이 7.7%니까 계속 약진을 해가지고 한 30% 정도까지 이렇게 올릴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외에 큰 하나의 성장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저는 이렇게 하려면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세상에 열심만큼 소중한 자산이 없으니까 열심히 하면은 기술도 혁신할 수 있고 수율도 따라잡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기회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열심히 하면 일단은 성실히 열심히 해야 하늘도 돕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최신 칩인 A16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물론이고 미래 테슬라의 먹거리가 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 삼성전자의 선택의 요인은 수율 개선을 테슬라 측이 확인을 한 것이고 그리고 TSMC의 과도한 쏠림을 분산한 것이고 중국 관련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한 것이고 삼성전자가 가격 경쟁이 있었던 것이고 또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야가 테슬라에게 특별하게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했던 것이고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의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개입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적용돼 가지고 어떻든 간에 인텔 이 경영 악화로 독일 공장 폴란드 랩들이 이제 폐쇄 취소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이제 잘하면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료의 기회인 거죠. 인생이든 사업이든 좋은 기회가 드물게 오지 않습니까? 기회가 참 드물죠. 그 기회가 왔을 때 진짜 풀 코트 프레싱을 해야 되는 거죠. 전부를 다 걸어야 되는 겁니다. 전부를 걸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일들이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좀 절실하고 진실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오늘 한번 테슬라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제 한국이 미국의 주요 고객 파트너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까지 남은 것 같습니다. EU가 타결이 되고 지금 중국이 남았고 이제 미국의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남기는 국가 가운데서는 뭐 캐나다는 이미 협상이 지금 되지 않으니까 멕시코도 아마 협상 중일 겁니다. 멕시코, 중국 그리고 이제 한국 정도가 남은 거죠. 미국하고 EU가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잠정 결정을 프레임을 여러분들 정했으니까 대충 보면은 이제 한국이 협상이 어떻게 결론이 나겠는가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이제 회담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EU 수입산에 대해 일괄 15% 관세 부과 자동차 등 핵심 사업 분야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기준이다. 대개 15% 20%. EU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누려왔고 앞으로 더 이상 그런 불균형을 우리가 용인할 수가 없다. 미국산 에너지 7,500억 달러, 구매 및 대미 투자 6천억 달러, 확대 방안을 담은 기본 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 이제 합의가 여러분들 세세한 부분들은 계속 합의를 하겠지만 기본 틀이 결정이 된 겁니다. 대미 투자 액수, 그리고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액수, 그다음에 기본 관세 이게 다 확정이 된 겁니다. 이번에 합의된 무역협정 틀은 일괄 15% 관세 부과를 전제로 한 조건부 협상이라는 점에서 미국 측의 강경한 압박이 관철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약간 이제 이견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절충 협상해 가는 가운데서 이제 합의를 보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철광, 알루미늄, 전략 품목은 15%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다음에 EU 집행위원장인 폰데어 라이엔은 대다수 EU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은 단일한 15%를 인정했다. 그러나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이것이 적용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견이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 품목인 뭐 의약품이라든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품목별 관세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8월 1일 날 이후에 추가 유예가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유럽연합을 포함한 대형 경제권이 미국의 세 기준에 적응하지 않으면 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름들 나왔는데 기본 틀은 이제 이번에 협상안의 기본 틀은 이제 일본이든 EU든 간에 미국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EU 기업하고 일본 기업이 각각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해서 5,500억 달러 6천억 달러 그다음에 이제 물건을 사주는 겁니다. 미국산 에너지나 방산 제품을 구매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성역을 여겨져 왔던 미국 농산물 수입에 대한 상당한 양보를 하는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대부분 이제 협상안이 이렇게 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보니까 조선일보의 일면 톱 기사로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했는데 기사를 제가 찾아보지 못해 가지고 검색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여기에 지금 돌아가는 입장을 대충 짐작할 수 있겠네요. 여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만나 최고이자 마지막의 제안을 가져오라. 한국협상대표단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최종 제안 시에 모두 쏟아붓는 제안을 가져와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유럽연합과 일본 영국 등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 일련의 통상 합의를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왜 한국과의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지를 여전히 납득시켜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뭐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러트닉 장관은 영국하고 이제 스코틀랜드하고 대서양이 태평양처럼 넓지 않기 때문에 금세 돌아왔네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신과 제이민슨 글리어 미국의 무역대표부 대표가 스코틀랜드에서 한국 대표단과 회동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을 만나기 위해 한국 측 통상당국자들이 스코틀랜드까지 직접 날아간 것은 한국 정부가 8월 1일 마감일 이전에 미국과의 합의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절박감을 보여준다. 오늘 뭐 절박합니까 오늘. 모든 협상은 금요일까지 일단락될 것이고 8월 1일은 미국이 새로운 관세 세율을 책정하는 날이 될 것이고 많은 나라들이 시장을 30% 개방하겠다 50% 개방하는 것도 괜찮은 제안을 가지고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나는 그들이 더 개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또 돌아가서 75% 개방안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앞으로 지금 결정되지 않은 것이 의약품 품목 관세 2주 안에 이제 발표한다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품목 관세가 아직 남아있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국내 뉴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매일 이 방송이 이제 방송 준비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날은 경제 문제가 좀 많고 어떤 날은 세계 문제가 많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 참 잘 먹고 살았죠. 한국 사람들 참 여러분들 잘 먹고 살았습니다. 편안하게. 안보 문제는 미국이 잘 지켜줬고 참 우남 이승만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죠. 우남 이승만 덕택에 한 70년 정도 걱정 안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 이후에 정치인들이 돈 대줘 가지고 핵무기 개발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죠. 이제는 뭐 선거까지 다 무너져 가지고 참 조상들 볼 낯이 없는 겁니다. 맨정신으로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조상들 볼 낯이 없는 겁니다. 나라의 깃털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 거 안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못 느끼시는 분은 나중에 깨우치겠죠. 나라의 기초 깃털이는 것이 많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저는 봉급받는 생활이 짧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방송 준비하려면 몇 시간 정도 투자를 해야겠습니까? 이런 방송 준비하려면 7시간 이렇게 투자해야 됩니다. 방송 순수 시간이 2시간이니까 9시간인 거죠. 토요일 날 여러분들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더군요. 토요일 날 공병호의 역사 스페셜 같은 2시간 방송을 준비하려면 몇 시간을 준비해야 되냐.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9시간 이상을 투자를 하고 거기다 이런 별도로 역사 스페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몸이 완전히 배어 있습니다. 일하는 게. 30대 이름 일하는 시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봉급 생활을 제가 10년 딱 한 겁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벌어서 이런들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몸이 완전히 배어 있습니다. 내가 큰 사업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사업가 문제를 내 문제만큼 이런 절절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 상황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경험한 것만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사업가들이 어떻게 이런 고단한 삶을 사는지 그걸 내가 그냥 다 아는 겁니다. 본인이 사업가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여러분 진짜 한국 사람들 편하게 살아왔습니다. 시장도 여러분들 넉넉하게 열렸고 미국도 관대하게 시장을 제공했고 바로 이웃한 나라는 뭐라 이런 궁시렁궁시렁하고 뭡니까 일본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이런 정신 나간 이야기 하지만 아시아에서 근대화를 제대로 한 유일한 국가인 일본이라는 나라가 옆에 있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본 겁니다. 우리 앞세대는 대부분 다 식민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을 하신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일본에서 컨테이너, 가발, 종합상사, 철강, 반도체, 가전 전부 다 카피하고 배우고 또 일본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뭐죠 미안한 마음에 뒤로 앞으로 이런 기술도 그냥 가르쳐주고 돌려주고 심지어 라면까지 전부 다 일본 사람이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혜택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돈 내놓으라 이러면 악쓰는 걸 보면은 저게 조선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은 저는 전혀 안 드는 겁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한국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복에 가분할 정도로 잘 먹고 잘 산 겁니다. 본인 능력에 좀 지나칠 정도로 행운이 함께한 겁니다. 세상 만사가 좋은 게 항상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방송하는 포르투갈의 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83년 준비해 가지고 26년 동안 화려하게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는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수입은 적게 들어오고 식민지를 여러분들 유지 보수한 비용이 날로 늘어나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로 무슨 천부인권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천만입니다. 일본은 식민지가 돈 거의 못 벌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한국을 지배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엄청나게 한 겁니다. 경부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돈 못 벌고 욕만 칙사게